네, 이번 시간은 166페이지 담보물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물권 공부하는데 그 전에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받을 돈이 있어요. 그런 걸 채권이라고 하죠. 근데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그래서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채무자가 돈 많고 잘 갚을 의사가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뭐 안 갚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담보제도가 문제가 돼요. 근데 이 담보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인적 담보제도가 있죠. 대표적으로 봐보면 보증제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증인을 세워두면 만약에 그 채무자가 안 갚아도 보증인한테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식이 사업자금 대출을 받는데 부모님이 보증을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자식이 안 갚아도 그 부모님한테 갚아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요 인적 담보는 또 한편 그 사람이 돈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돈이 없거나 아니면 그 사람도 갚을 의사가 없을 때는 되게 어렵죠. 그래서 확실한 물건으로 담보를 잡아두는 거예요. 그 물적 담보 제도가 있는데 그 안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요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잘 알고 있는 것들은 이 저당권이죠.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을 때 아니면 부동산을 살 때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를 저당 잡혀서 저당 잡힌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나중에 혹시 내가 못 갚거나 안 갚으면 우리 아파트 경매에서 당신들이 먼저 배당받아 가세요. 이렇게 인정해 주는 권리인 거죠. 저당권 요게 있고, 근데 질권은 동산 물건이어서 여기를 우리가 시험 공부를 안 하죠. 빼버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치권을 아직 공부하기 전인 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근데 잘 봐보면 사실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아는 만큼. 그래서 잘 봐보면 유치권도 보이는데, 건물이 거의 다 올라갔는데 멈춰있는 건축공사하는 데들 잘 봐보세요. 거기 봐보면 플래카드로 어느 건설에서 어느 회사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 말은 그 집이 부도나서 공사 대금을 안 주기 때문에 내가 참 이 건물 자체를 붙들고 있다. 유치장에 가둬놓은 것처럼 가둬두고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이제 유치권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건 이 물적 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적 담보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한다. 네, 그 물적 담보 중에서 우리는 유치권과 저당권 이 두 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권과 저당권인데 아무래도 저당권을 좀 더 많이 쓰긴 하죠. 그래서 많이 써서 저당권을 좀 더 많이 다루긴 합니다. 그런데 그 유치권하고 저당권을 잠깐 좀 비교해서 봐볼게요. 네, 저당권을 먼저 좀 알고 그걸 유치권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봐봅니다. 일단 저당권은요, 약정담보물권이에요. 그 약정담보물권인 것이, 잠깐 봐보세요. 우리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하고 뭐 이 아파트 값 중에 얼마, 뭐 예를 들면 3억, 4억 또는 5억 이렇게 대출을 받습니다. 받는데 대신에 그 아파트에다가 저당권 설정해 드릴게요. 그쪽에서 요구하니까 그럴게요. 합의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약정담보물권, 계약이니까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등기까지 하는 거예요. 부동산 물권이잖아요. 그래서 등기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다만 유치권은 이게 법정담보물권이라는 거예요. 법정담보물권은 이게 법률 규정에 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사비를 줘야 되는데 공사비를 안 줘요. 그러면 바로
그 건물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등기 없이 바로 유치권이 성립해버리는 거야. 유치권이 성립해버린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당권은 뭐 하는 제도냐 그러면 잠깐 이거 봅니다. 저당권은 만약에 채무자가 빚을 안 갚으면 그 부동산을 경매해서, 여기 좀 경매예요. 그리고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요. 이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경매했을 때 그 경매 대금으로부터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경매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그런데 유치적 효력은 없어. 이런 얘기인데 유치적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이런 측면인데요. 유치적 효력은 붙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은행에서 우리한테 대출해주고 저당권만 설정해놨지 그 아파트에 은행이 와서 사는 게 아니죠. 은행이 시킨 관리인이 와서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치적 효력은 없다. 그냥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이제 유치권은 그거 자체가 유치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유치적 효력, 그래서 점유하는 권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이 유치란 말 자체가 조금 익숙치가 않으면 유치장 생각하시면 돼요. 유치장. 만약에 사람이 사고를 쳤어요. 애가 사고를 쳤어. 그러면 애를 경찰이 데리고 가서 유치장에 가두죠. 유치장에 가둬놓고 뭐 조사도 하고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엄마 아빠가 데리러 왔어요. 찾아왔어. 그렇다고 애를 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붙들어 둘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이게 유치적 효력이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선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야. 근데 이제 다만 경매권은 인정이 되는데 이 경매권이 여기 사는 이 경매하고는 좀 다른 거라는 거죠. 이건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유치권은 그 건물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쉽지가 않죠. 갖고 있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요거를 돈으로 바꿔둘 수 있는 권리다. 돈으로 바꿔둘 수 있는 경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이런 것을 환가를 위한 경매 이렇게 말한다. 환가를 위한 경매가 된다. 됐죠? 그걸 건물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면 경매에서 돈으로 바꿔서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갖고 있는 건 좀 편하죠. 썩을 일도 없고 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성이 있네요. 유치권은 그냥 유치하는 거야.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내 물건, 내 건물을 찾아가려면 그 공사비 요걸 안 주고는 찾아갈 수가 없죠.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요게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긴 해요. 안 주면 못 찾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갚는 거죠. 그게 유치적 효력이다. 그런데 이제 저당권은 그런 유치적 효력은 없어. 그냥 안 주면 나중에 그 부동산을 아파트를 경매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걸 볼 건데 저당권은 점유라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데 우리 물권적 청구권은 세 가지가 있죠.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반환 청구권은 없다는 것이죠. 반환 청구권은 없어. 반환 청구권은 내 걸 내가 점유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점유를 하면 돌려주세요, 내놓으세요 할 수 있는 권리가 반환 청구권이야. 그런데 이건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니까 반환 청구권 이건 없는 거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다.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있다. 요게 물권적 청구권 기본 메뉴예요. 밑반찬이야.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나면 항상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다. 그런데 이 반환 청구권 요거는 점유하는 권리에서만 있다. 그게 우리 이제 앞에서 지역권하고 여기 저당권에서는 이런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저 지역은 반환 청구 못해 이렇게 말한다. 저 지역은
반환 청구 못해. 이렇게 말한다. 됐죠? 그런데 우리 이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 중에서 유치권만은 이 물권적 청구권 규정이 없다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 규정이 없어. 다만 점유하는 권리니까 점유보호 청구권 이건 인정되죠. 이건 여기서 조금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것을 복습하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물권 그러면 점유권과 본권이 있는데 점유권에 물권적 청구권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반환 청구권, 방해디귿 청구권, 방해예방 청구권 이 3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본권에서는 이걸 소유권편에서 3개를 규정하죠. 그래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방해디귿 청구권, 소유물 방해예방 청구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제한 물권에는 둔용하는 형식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제한 물권에는 그걸 똑같은 말을 계속 쓰려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둔용을 해준다. 그래서 둔용을 해주는데 이제 우리 지상권,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점유하는 권리니까 이 소유권에서 인정되는 그 물권적 청구권 3개가 다 인정되죠. 그래서 지상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권, 방해디귿 청구권, 방해예방 청구권. 전세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권, 방해디귿 청구권, 방해예방 청구권. 이게 인정이 되고 그런데 지금 보셨던 것처럼 저당권과 지역권 여기는 반환 청구권은 없다는 거예요.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나머지 2개 방해제거, 방해예방 청구권 요것만 인정된다. 반환 청구권은 없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이렇게 할 거예요. 저 지역은 반환 청구 못해. 저 지역은 뭐 어떤 지역인지 몰라도 저 지역은 반환 청구 못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자고요. 그런데 유치권만큼은 아예 둔용 규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없어. 그런데 우리 이거 했었죠. 점유권과 본권은 경합한다 그랬습니다. 점유권과 본권은 경합해. 그래서 점유권도 유치권자는 점유권도 있고 유치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권적 청구권도 마찬가지로 점유자는 점유자로서 점유 침탈이 있으면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없어. 그 점유물 반환 청구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좀 알아두십니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네. 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여기서 물권적 청구권에서는 X가 되는 것이다. 물권적 청구권에서는 X가 되는 것이다. 점유보호 청구권에 기한 반환 청구 이런 것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는 것이 있다. 담보물권의 통유성 그랬는데 이 통유성은 뭐냐면 담보물권에 공통적으로 있을 유다 있는 특성을 말하죠. 공통적으로 있는 특성. 그럼 이제 여기서 담보물권 그러면 유치권과 저당권 지금 우리가 공부할 거죠. 유치권 저당권의 공통적으로 있는 특성이 뭐냐? 요건데 여기에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그리고 물상 대위성 요게 있다 그래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 대위성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나중에 합쳐서 그냥 이렇게 좀 외워올게요. 여기에 물상 대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종성, 수반성 이렇게 있어. 그래서 물불, 부수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 이건 뭐 제가 소시적에 이것도 좀 외워두면 좋겠어서 외웠는데 잘 안 외워지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 대위성 잘 안 돼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물불 안 가리고 부셔버려서 물불부수네. 물불부수. 이렇게 외워놨더니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 문제가 또 잘 풀려요. 네, 일단 물불부수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뭐냐? 이걸 잠깐 봐보실 건데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담보물권 그러면 우리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거죠.
피담보 채권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담보물권의 대표 선수 그러면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봐볼 건데 일단 좀 봐보면 일단 피담보 채권이라는 것은 채권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는 저당권이죠.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다 이런 얘기죠. 그냥 우리가 일반 채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돈을 1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어. 그냥 일반 채권이에요. 근데 그걸 확실하게 받으려고 저당권 설정을 해놨어. 그러면 저당권으로 그 채권이 담보되는 거죠. 이게 피담보 채권이다 이런 것입니다. 피담보 채권. 그리고 이제 저당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담보물권 편에 오니까 담보물권이 중요해 보이지만 봐보세요. 얘 돈 받으려고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주된 권리예요. 그리고 저당권이 종된 권리예요. 요거를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춘향이와 향단이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주인과 종이 주인을 위해서 있는 거죠. 향단이가 춘향이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저당권은 채권 때문에 있는 거예요. 향단이가 춘향이 때문에 있는 거지. 위에서 있는 거지. 그래서 주종 관계가 된다. 근데 주종 관계에서는 뭐가 있느냐? 주인이 있어야, 춘향이가 있어야 향단이가 있는 거예요. 춘향이가 없으면 향단이도 없어. 이런 것을 부종성이라고 한다. 부종성인데 부종은 뭐냐 그러면 이 부가 부착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종은 쫓아가죠. 우리 봐보세요. 드라마 봐보세요. 종이 주인이 앞서가면 종은 뒤에 따라가잖아요. 부종성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채권이 성립해야 이 저당권도 성립하는 거야. 채권이 소멸해버리면 저당권도 소멸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있어야 있고 없으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있어야 있고 없으면 없다. 이런 것을 부종성. 부종성은 다시 붙어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착해서 붙어서 종이 주인한테 붙어서 쫓아가는 성질. 근데 이제 이게 또 이렇게 돼요. 만약에 춘향이가 그네를 타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향단이도 모셔야 되니까 따라가죠. 춘향이가 향단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수반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전되면 그다음에 저당권도 같이 이전된다. 이 수반성은 이전상의 부종성이라고도 이렇게 말하죠. 이전상의 부종성이 있다. 네, 이렇게 말을 한다.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불가분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불가분성은 뭐냐 그러면 불가분성은 요게 이런 거예요. 전부 다 변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전부 변제 받을 때까지 전부 변제가 안 됐어. 그러면 이 담보물권은 그대로 전부 위에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만약에 돈을 3억 빌렸는데요. 그걸 2억 9천을 갖고 1,000만 원이 남았어. 1,000만 원이 남았으니까 아직 전부 변제가 안 됐죠. 근데 1,000만 원 남으면 저당권이 그러면 1,000만 원어치로 줄어드느냐?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전부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다 받을 때까지. 이게 불가분성이다. 불가분성은 말 그대로 뭐예요? 가분은 나누는 거죠. 네, 나눌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 나눌 수 없는 성질을 불가분성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 일단 봅니다.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그때 이제 넘어가서 물상대위성이 있는데 물불, 부수. 요거는 하나예요. 하나. 물불, 부수.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상대위성이라는 것을 공부할 건데 물상대위성은 이런 측면이에요. 물상대위성은 이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X라는 부동산 위에 건물이라고 해보자고요. 건물에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 놨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이 불이 났다든지 해서 멸실, 또 훼손, 공용징수, 수용이 됐어.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떤 대표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물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할 때 다 화재보험에 들어두죠. 보험금 청구권이 생겨요. 그 다음에 또 그걸 다른 사람이 훼손시켜서 불을 냈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겨요. 손해배상 청구권. 또 공용징수는 수용인데 수용돼서 수용 보상금이 나와요. 보상금 청구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겨. 근데 봐보세요. 저당권은 기본적으로 내 돈 받자고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져도, 이게 없어졌죠. 없어져도 다른 돈 받을 권리가 생기면 거기서 받으면 되겠네. 저당권을 여기 와서 실행하면 되겠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당권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물상대위라고 한다. 이 대표물, 보험금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보상금 청구권이라는 그 물건 위에 대신 가는 거죠. 물건 위에 그 위치에 대신 가는 거. 이런 것을 물상대비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런데 이 물상대비를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봐보세요. 이 부동산 이것이 우리 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은 이 바뀐 것으로부터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저당권이란 제도 자체가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내가 돈을 안 갚아도, 돈을 못 갚아도 은행은 그 아파트로부터만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그 아파트로부터만. 다른 것으로부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경매했는데 돈이 부족해요. 그러면 거기서는 우선 변제를 받지만 다른 일반 재산으로부터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요게 없어지고 이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으로부터 나온 돈으로부터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죠. 그런 것을 이제 특정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둔다라는 거예요. 압류는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쉽겠는데, 내 호주머니에 아니면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올 건데 그 돈 들어온 것들이 들어봐서 원래 통장에 있던 것하고 섞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섞이기 전에 뭘 했어야 된다? 그걸 붙들어 두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딱 묶어두면, 그러면 거기서 나온 돈이구나 해서 그것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 놨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한편 이 저당권처럼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에서 이 물상 대비가 인정되는데 유치권은 그런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물상 대비도 인정되지 않아. 그래서 유치권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유치권은 우물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 유치권은 우물이 없어.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 물상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 앞서서 우리 그것도 공부했죠.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유치권은 그냥 다 하자면 물이 없어. 우물이 없고 물도 없는 거야.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네, 이게 이제 물상대위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상대위성은 저당권에서 인정되고 유치권에서는 인정되지 않아요. 유치권은 우물이 없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부동산, 저당권이 설정 부동산이 이게 멸실훼손 공용징수가 돼버리면 우리 이제 원래 봐보세요. 물건은 그 물건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멸실돼버리면 이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물건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온 대표물, 보험금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보상금 청구권
이런 것에서 이런 것으로 바뀌었으니까 거기서 받으면 될 거야 이 말인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매매나 임대차가 된 거예요. 그럴 때는 물상 대비를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매매나 임대차 같은 경우는 봐보세요. 우리 이제 물권은 물건만 있으면 거기에 힘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권이잖아요. 주인이 바뀌어도 절대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 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매매는 주인만 바뀐 거죠. 주인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 상관없어. 저당권은 계속 존속하는 것이다. 유치권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차도 마찬가지죠. 임대차도 거기 빌려줘서 다른 사람이 쓰는 거예요. 쓰는데 계속 쓰고 있어도 물건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써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물상대위를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두시고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했어야 돼.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우리 교재를 잠깐 한번 봐보실 건데 167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담보물권의 공통적 특성, 통유성 이렇게 나는데 1번에 부종성이 있어요. 거기 1, 2, 3, 4번에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부종성, 수반성, 부에서 부종성에서 부동그라미, 수반성에서 수동그라미, 불가분성에서 불동그라미, 물상대위성에서 물동그라미. 그리고 통유성 옆에다가 이렇게 써둘게요. 통유성 옆에다가 물불부수 이렇게 써놔서 한번 외워보자고요. 참고로 입문책은 딱 12월까지만 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본소를 가지고 할 건데 안 볼 책에다가 왜 쓰느냐, 한번 써보면서 기억이 되는 거예요. 한번 써보면서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런데 부종성에서 잠깐 보시면 첫 번째 줄 존재 동그라미, 존재 동그라미. 존재해야 존재하는 거야. 말을 바꾸면 그냥 성립해야 성립하는 거죠. 존재해야 존재하는 거야. 채권이 존재해야 담보물권도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소멸 동그라미, 소멸 동그라미. 소멸하면 소멸하는 거야. 이게 쫓아가고 있잖아요. 부종성이죠. 붙어서 쫓아가는 성질, 요게 부종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수반성. 수반성은 이전 동그라미, 이전 동그라미. 그래서 이전되면 같이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춘향이가 시집을 가요. 그러면 향단이도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불가분성 나와 있는데 불가분성은 전부 변제 동그라미, 전부 동그라미. 전부 변제될 때까지, 전부 변제가 있을 때까지 전부에 대해서 미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물상대위성은 여기서 이런 것이다. 담보 목적물에 여기서 멸실훼손 공용징수 동그라미. 멸실훼손 공용징수로 다른 걸로 바뀔 때 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미치는 것을 물상대위성이라고 한다. 그 공용징수 옆에다가 위에다가 수용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수용을 공용징수라고 우리 민법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물상대위성은 제목 옆에다 써둘게요. 저당권에서는 인정돼. 저당권에서는 인정돼. 유치권에서는 인정 안 돼. 이걸 써둡니다. 저당권 동그라미, 유치권 X. 물상대위성은 저당권에서만 인정되고 유치권에서는 인정 안 돼. 네, 이렇게 해두시겠습니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 편으로 가셔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은 이제 이런 것인데요. 유치권은 앞서도 우리 보신 것처럼 유치적 효력이 있대요. 그러나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물상대위성도 없어요. 또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물권의 특성 중에서 물불부수가 있는데 부수 불까지는 있죠. 그런데 물상대위성이 없는 거죠. 이런 특성이 시험 문제로 나온다. 그 내용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걸 잠깐 정리해버리고 갈 건데요.
그 제2절 유치권에서 168페이지 제2절 유치권에서 2번 유치권의 성질 나와 있죠. 유치권의 성질은 2번에 1번 법정담보물권이다. 법정 동그라미. 법정담보물권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줄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세모. 등기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부동성, 수반성, 불가분성. 부수, 불 동그라미 치고요. 물상 대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물세모. 물상 대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 네. 요거를 일단 정리를 좀 해두고 그다음에 이제 유치권이 어떤 것인지를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이라는 건요. 먼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유치권이라는 것은 이럴 때 인정이 되는 건데요. 사례를 먼저 좀 설명드려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갑이 내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카센터 사장님한테 갖다 맡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장님은 수리비를 받을 채권이 생기죠. 수리비. 그런데 이제 수리비를 주고 자동차를 찾아가야 될 건데 수리비를 안 줘요. 그래서 그 카센터 사장님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거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장님한테 뭐가 인정되느냐? 유치권이 인정된다라고 한다. 참고로 그 차 수리를 맡기는 계약을 뭐라고 하느냐? 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도급계약이 된다. 일을 맡기는 사람이 도급인이에요. 그 다음에 일을 맡은 사람이 그 카센터 사장님이 수급인이 되는 거죠. 도급인, 수급인 이렇게 되는데 도급계약은 특징이 이거예요. 일을 끝내줘야 돼요. 끝내주고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거죠. 이게 도급계약이다. 네, 뭐냐 그러면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유치권은 요 자동차 때문에 수리비 채권이 생겼죠. 근데 수리비 채권이 생겼는데 돈을 안 줘. 그러면 줄 때까지 붙들어 둘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봐보자고요. 우리 내 집을 지어달라고 건축공사를 맡겼어요. 그러면 이제 공사비 채권이 생겼죠. 근데 공사비를 주고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을 받아가야 될 건데 공사비를 안 줘요. 그러면 그 건물을 이제 건축업자, 사장님이죠. 그분도 수급이네요. 점유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유치권 이게 인정된다. 봐보세요. 건물 때문에 공사비 채권이 생겼죠. 또 한 가지 더 봐보자고요. 우리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갑이 세를 준 임대인이에요. 을이 임차인이야.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면 그 비용을 주인한테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이게 비용상환청구권이 된다. 비용상환청구권이 생기는데 그게 비용을 빨리 안 줘요. 그러면 그 건물을 점유해서 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 이런 게 생긴다. 근데 여기서도 봐보면 그 건물 때문에 비용상환청구권이 생긴 거죠.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결련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 결련관계. 관련되어 있는 거죠. 다이렉트로 관련되어 있는 것을 결련이라고 한다. 결련관계가 있을 때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개가 만약에 사람을 물어버렸어요. 요즘 개 데리고 많이 다니니까요. 옛날에는 말이 남의 농작물을 망쳤는데 요즘은 개가 사람을 물어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열받아서 집에 와서 매놨죠. 그러면 이제 치료비를 줄 때까지 그 개를 붙들어 둘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치료비가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채권이에요. 손해배상 채권. 이거 봐보세요. 이것도 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개 때문에 치료비 채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들이 이럴 때 인정이 돼요. 수리비 채권, 공사비 채권, 비용상환증권, 개 같은 경우. 그래서 세 개에서 유치권이 생긴다 이렇게 말한다. 여기 새예요. 개. 옛날에 말이 남의 농작물을 망쳐버린 사건에 대해서 말을 갖다가 집에다가 마구간에 갖다 매둔 거죠. 제주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손해배상 채권이 뭐요? 개 때문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걸 좀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치권자는 어떤 권리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네, 유치권은요. 네,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중요한 게 이건데 잠깐 이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갑이 을한테 공사비를 안 주니까 그 수급인 건축업자가 X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을한테 유치권이 생겼죠. 그런데 이 건물이 지금 유치권을 을이 행사하고 있는 사이에 건물이 경매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경매된 경우.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을 경락인, 낙찰자 이렇게도 합니다. 또 경매로 매수했다 그래서 매수인이라고도 이렇게 말해요. 이랬을 때 이 유치권은 기본적으로 이게 물권이란 말이에요.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 그래서 경락인 병한테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유치권은 뭐냐 그러면 해결될 때까지 돈 줄 때까지 나 못 줘요 이 말이에요. 돈 갖고 오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유치권이다.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병한테 빚을 갚아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아니야. 요건 이제 일반인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아직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이 변제 청구는요. 이게 채권 행사예요. 근데 채권은 이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만 행사할 수 있는 상대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치권 요거는 그냥 인도 거절권이 되는 거예요. 유치할 권리가 있어서 경락인에게도 이렇게 행사할 수 있지만 경락인한테 변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빚을 갚아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얘기를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좀 두고요. 169페이지 요 내용을 한번 잠깐 체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유치권에서는 이런 것이 있는데요. 유치권이 성립하는 채권이 딱 한정이 되어 있다. 그 3번에 괄호 1번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목적물의 출연 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증권 거기서 B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그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사대금 채권에서 공동그라미 목적물을 수리한 경우 수리비 채권 수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그걸 뒤에서부터 읽으면 수공비 이렇게 읽을 수 있다. 수공비에 대해서 유치권이 인정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가시면 유치권은 어떤 권리냐? 목적물 인도거절권 제목에 괄호 1번에 인도거절권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인도거절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엄마 아빠가 찾으러 왔다고 해서 사고 친 그 애를 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 문제 해결될 때까지 못 내드려요 라고 할 수 있다고요. 이게 인도거절권이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유치권자는 그래서 경락인 동그라미 경락인한테도 경매가 됐어도 이런 뜻이죠. 인도거절 동그라미 인도거절할 수 있고 그런데 변제 청구 세모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넘어가셔서 170페이지 3번의 경매권 3번의 제목에 경매권에만 동그라미 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 경매권 두 번째 줄 가시면 여기서 우선 변제권 세모 환가 동그라미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고 환가를 위한 경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유치권자의 의무에서 324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여기에다 동그라미 쳐두겠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여기다 동그라미 쳐두고요. 요 얘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 저당권 보기 전에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저당권 편에서 또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